그냥 학교 내신 2점대 후반, 중반 이런 친구들도 자기가 원하는 고려대 이제 공대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연도 입시 결과였고 내신이 4점대, 5점대, 6점대 친구들도 대학교를 많이 고민을 해요. 가고 싶은 대학교는 있는데 자기가 예전 입시 결과를 보니까 자기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조금씩 관리를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진로를 명확하게 드러내줌으로써 내신이 조금 높은 친구들과 비견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신 점수 말고 동아리 활동 그런 걸로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에 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컴퓨터공학과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조금 길게 보고 그런 활동들을 찾아보고 그런 활동들을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스케일에 맞는 것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등학생인데 정말 너는 진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혹은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명확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받는 이제 학생부들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강지은 대표님. 오늘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나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입시 컨설팅 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체 아이자 컨설팅 팀을 이제 이끌고 있는 강지훈이라고 하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일단 첫 번째로 고등학생 친구들의 생활기록부를 좀 막 같이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시 제도를 분석을 해서 이 친구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이제 입시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분석하고 이 친구들한테 교육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실제 이제 원서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의 이제 진로 특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시, 수시 중에 수시를 만들어 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입학을 하는 방법은 수시 혹은 정시가 있는데 저희 팀은 수시 중에서도 이제 예전에 입학사정관이라고 불리던 제도, 현재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요 전형에 대한 분석 그리고 최적화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논술이나 뭐 이제 학생의 성적을 확인을 하고 이제 내신 100% 전형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 친구에게 유리한 전형을 추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저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되기도 했고 제가 사실 대학교를 안 갔어요. 네, 그래서 약간 낯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정말 기초적인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89 년생인데 저희 때는 전 대학은 안 갔지만 정시, 수시 있고 수시 하면은 한 3 군데 대학에 쓰는? 저는 요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시는 좀 내신을 많이 본다?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요거를 점수를 합산을 해서 이제 가는 교과 성적 100% 전형이 있고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뭐 학생부 전형,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보면은 뭐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데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과목별로 이 친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이제 과목별 이제 어떤 특기사항 같은 거를 기입을 해주는데도 이제 조인을 해서 같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어떤 자율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요거는 또 요즘에는 자동봉진이라고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쪽에서도 어떻게 어떤 거를 넣어야 된다, 어떤 컨텐츠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행동 특이사항, 행동 발달 사항에서도 요게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이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요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자체가 단순하게 내신 성적으로만 기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의 3년간의 활동들, 과목별 활동,
그리고 과목 외적 활동들. 이런 활동들이 지금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합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내신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관리를 하기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뭐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내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 바쁜 고등학교 시간을 쪼개서 뭐 동아리도 하고 상도 받아야 되고 그런다니까 저로서는 좀 '아 이거 굉장히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까지 받는 이유는 원래 정시로 갈 수 있는 성적보다 이런 전형을 이용하면 훨씬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보고 나서 그 성적으로만 순위를 매겨서 이제 입학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 내신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게 기입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도 점수로 환산을 해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신 점수에 따라서 줄 세워서 입학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여태까지의 활동, 전공에 대해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평가 요소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과 나의 진로에 대한 열정이나 어떤 종합적인 활동들이 들어가 있다면 단순하게 내신이 높은 친구와도 겨뤄볼 만하고 그리고 또 입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결과도 실제 사례로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럼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 사실 케이스들은 정말 많긴 한데, 좀 이를테면 제가 이번에 이제 같이 생활을 해온 친구가, 이제 고려대학교를 갔는데, 고려대학교 하면은 보통 정말 내신 정말 높은 학생들만 갈 수 있고,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교과 성적 플러스 그리고 다른 학교 생활들을 종합을 해서 그냥 학교 내신 2점대 후반, 중반 이런 친구들도 자기가 원하는 고려대 이제 공대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연도 입시 결과였고 내신이 4점대, 5점대, 6점대 친구들도 대학교를 많이 고민을 해요. 가고 싶은 대학교는 있는데 자기가 예전 입시 결과를 보니까 자기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조금씩 관리를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진로를 명확하게 드러내줌으로써 내신이 조금 높은 친구들과 비견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신 점수 말고 동아리 활동 그런 걸로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에 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컴퓨터공학과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조금 길게 보고 그런 활동들을 찾아보고 그런 활동들을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스케일에 맞는 것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등학생인데 정말 너는 진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혹은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명확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받는 이제 학생부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부를 가진 친구라면 혹은 그런 학생부가 워낙 필요한 친구들이라면 이제 저랑 같이 이런 상담을 통해서 방향성을 정하고 그렇게 또 활동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뭐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이 좀 힘들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일단 출결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학교에 어떻게 같은 시간에 가는 게 좀 힘들었고 그래서 겨우 졸업했어요. 그 졸업할 수 있는 출석을 겨우 채우고 졸업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뭐 나중에 고3 때 입시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고등학교 한 1 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 제가 좀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가 약간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고등학생이 우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좀 '엄마 아빠 말 안 듣는다. 부모님 말 안 듣는다.'라는 식으로 자꾸 치부가 돼 가지고 쪼끔 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 뭐 정신과를 가 보거나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학교를 안 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당연히 진로 같은 것도 고민을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해 나가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그렇다 치고 그렇게 그 대학을 가려는 친구들은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뚜렷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되게 조기 교육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했을 때랑, 그리고 지금 현 세대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랑은 환경 자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아이폰이 새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아이폰은 당연히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아이패드로 필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혹은 다른 SNS들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더 빨리 습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발달, 이런 SNS 매체들의 발달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때와는 좀 다르게 고민을 조금 이르게 이제 만들어주지 않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고민하면서도 이거를 또 어떻게 또 전문적인 정보를 얻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때랑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애기가 고민하는 게 제가 대학생 들어가고 뭐 사회생활 하기 시작할 때쯤에 고민하는 거랑 우리 애기가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의 발달, 그리고 SNS 매체의 발달이 이렇게 좀 조기 교육뿐만 아니라 조기 고민을 불러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어리다고 해 가지고 고등학교 때 한 몇 달 동안은 "어 나 이거 하고 싶어." 몇 달 지나면 "아 나 저거 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꿈이 바뀌는 상태인데 억지로 그 학생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걔네는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통해서 매체들을 이제 접하고 그리고 정보들을 접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모든 학생들이 휴대폰이 없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전자 브이로그 치면 거기서 뭐 하는지 다 나오고 그러면은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이것까지 검색을 해서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물론 회사 자체도 되게 폐쇄적인 정보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가 있죠. 물론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둘째 치고라서도 오히려 일반인보다 고등학생 친구들이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놀랍기도 합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저도 고등학교 때 뭐 미술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미술학원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다른 거에 정신을 많이 팔린다고 해야 되나요? 아마 저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줄 만한 컨설턴트나 코치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관심을 계속 지속하거나 그거를 뭐 '생활 기록부를 그쪽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은 아예 못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이제 네.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앞으로 이제 뭐 챗 GPT라든지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보가 없어서 뭘 못했다라는 거는 핑계가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런 정보를 어떻게 가공을 하고 내가 어떻게 써먹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 강지윤 대표님이랑 저는 MZ 세대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생 친구들은 그 젠 Z 세대잖아요. 제너레이션 Z 세대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MZ 세대에 속하는 우리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MZ 세대와 그 젠 Z 세대는 약간 사고방식이 다른가요? 제가 학부모들이랑 얘기할 때랑 학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얘기하는 거랑 이제 실제로 고등학생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아, 정말 격세지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생각이 깊고 얕고를 떠나서 사고 방식 자체는 저희 때랑도 제가 이제 30이니까 30대들이랑도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과 이제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개념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혼자 이제 다 해먹고 잘 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회에서 이제 쓴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이 친구들은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그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경쟁 심리도 더 치열하고, 오히려, 아, 내가 고등학생 때는 조금 동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순수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하면서도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윗세대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과 학부모님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래도 어 강지훈 대표님이랑 저는 MZ 세대로서 핸드폰 없는 유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그 핸드폰 속 세상 더 개인화되고 더 자기 맞춤형인 세상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 살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2020년 말부터 이제 2023년 현재까지도 이제 코로나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비대면 수업에서는 단체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그 학과의 공지사항,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서 과제 사항들, 이런 거를 다 공지를 해주는 역할이 있을 만큼 정말 뭐 비대면 시대에 특화된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핸드폰이 다 필수적으로 이제 다 있다 보니까,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성향도 정말 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동체 생활,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약화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지훈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이 입시 컨설팅이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네, 저는 이제 시골 학교에서 입시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사실 시골과 수도권, 서울의 이제 정보 격차는 정말 많이 크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교 와서 많이 얘기를 들은 거지만, 제가 이제 시골 학교에서 고등학생 생활을 하는데, 이제 새로운 입학사정관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이제 뉴스를 봤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제 친구들도 이걸 잘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이용을 하면 내가 인서울을 하고 싶은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하고 제 생활 기록부랑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체크를 하다가 어,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많은 활동들도 해보고, 그리고 동아리도 만들어보고 좋은 생활 기록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대학교를 들어오게 됐고,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했던 정보를 가공해서 효율을 올린다는 게 이게 맞는 방법이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정보 격차가 있는 지역이나 혹은 가정의 학생들을 좀 돌봐주고 싶고, 그리고 이런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정말 해보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애들, 그런 친구들을 저는 많이 컨설팅을 해보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제 무료 봉사식으로 이제 후배들을 진행을 하고, 결과가 되게 다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컨설팅 그리고 컨설턴트가 되면은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격차를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소일거리로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입시 컨설팅 회사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보의 격차라든가 어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대학 가는 격차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이미 그냥 불평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정치적으로 저는 뭐 '고쳐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가 자연스러운 어쩔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대치 땡땡땡 컨설팅이라는 그 이름을 하고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 이름 말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대치 아이디어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창업을 했는데 유료로 이런 고급 컨설팅을 받는 친구들은 대부분 부모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되고 부모가 이런 거에 관심도 많고 그런 애들이 결국은 또다시 정보를 얻어가지 않나요? 네, 그런 부분도 상당수 존재를 하는데요. 물론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런 컨설팅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의 수로 봤을 때는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 교육에, 그리고 자녀의 입시, 자녀의 미래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이런 부모님도 있으니까
관심은 있는데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조금 낮고, 저도 이제 조금 되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이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 그리고 교육, 그리고 진로, 미래를 조금 생각을 하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에 있는 가정 환경을 조금 어느 정도 제가 인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무료로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큰 입시 카페에서도 가끔씩 이제 무료로 컨설팅 받을 친구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어떤 가정 환경에 있고, 그리고 어떤 게 모자란지, 어디 부분을 건드려줘야 이 친구가 조금 더 발전을 할지, 이런 것들도 가끔씩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적으면은 자식한테 그렇게 관심을 덜 쏟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들인 돈을 다 뽑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이 교육 분야는. 근데 소득이 많으면은 한마디로 본전 아깝지 않고도 자식한테 최선을 다해 주는 거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본전을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 도와주시는 거는 정말,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국민대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대 인서울이면은 저희 외삼촌도 국민대 나왔는데 아, 국민대 인서울이면은 이 입시 컨설팅에서는 최고 학력은 아닐 것 같거든요. 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입시 컨설팅이라는 거는 뭔가 여기서 끝판왕이 있을 거예요. 서울대든 하버드든 끝판왕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최고 학력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좀 극복을 했어요? 일단은 컨설팅 업계 자체가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기업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대기업에 입사를 했었고 여러 군데의 회사를 다니면서 얻은 정보들이나 그런 경험들, 그것을 어떻게 녹여내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해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아이에게 적용함으로써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연구를 했고, 그런 방법론을 잘 연구를 하다 보면 학벌은 어느 정도 조금 높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학벌이 좋고, 학교 레벨도 되게 높으신 분들이 거의 많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업계에서는 되게 하위 레벨인 거고, 정말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이제 제 학력 수준에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많이 녹여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회사 재직 경험이 있다. 대학교 이후에도 어떤 사회생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을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녹여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를 경험해 보신 분과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 모자란 부분? 그런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그 생활기록부? 학생부를 이렇게 보완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그 학력이 그 업계 하위권인 것을 다른 걸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기업에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대학을 뭐 4 년제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본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궁금하고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거기서도 공부를 하셨을 거고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갔는데 왜 이직을 하는 거예요? 왜 이직을 하셨어요? 일단은 이직을 하는 사유는 정말 많긴 한데요. 저는 제가 이제 신소재공학을 전공을 해서 신소재공학 자체에서도 다루는 산업군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소재공학과를 졸업을 하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이제 첨단 IT 산업에서도 일을 해보실 수 있고, 화학이나 철강 산업 같은 기존의 굴뚝 산업에서도 이런 커리어를 쌓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만족을 못하는 게 사람 관계, 혹은 체계, 혹은 조직, 혹은 연봉, 그리고 근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하위 순위로 좀 배제를 해놓고, 저는 다양한 산업군을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봉도 정말 그래도 괜찮게 다 받았었고, 그랬지만 제가 경험해보고 싶은 건 많은 고연봉의 직종을 가는 게 아니고 연봉을 낮게 받아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직을 계속하면서 계속 다른 회사를 옮겨 다니거나 또 연봉을 많이 받으면서 옮겨 다니거나 할 수도 있는데 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제 어떤 자라온 환경에서 좀 기인한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남에게 어떤 효용감을 주고 그리고 제 능력으로 하여금 그 친구가 잘 됐을 때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야근도 해보고 그리고 또 좋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좋은 결과도 냈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맨투맨으로 이렇게 붙어서 그 친구의 성장, 그리고 그 친구의 성공을 돕는 역할로 이제 결과를 봤을 때, 그때가 저는 더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사를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뿌듯함도 있었지만,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가슴 뛰는 경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회사를 나오고, 이렇게 컨설팅에 이제 회사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멋있네요. 저 그러면은 또 이거는 대답하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학생부 만들어 가지고 그 해당하는 분야의 대학교를 가서 또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취직을 했는데도 나랑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율이 아무리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한다고 한들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그 대표님의 컨설팅이 쓸모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표님의 컨설팅은 분명히 그 길을 가고 싶은 애들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냥 컨설팅 부분은 빼고 그 대표님의 사업 부분은 빼고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 이거 좀 아닌데? 다른 거 하고 싶은데.'라는 순간이 어떤 애들은 고등학생 때 올 수도 있고 대학생 때 올 수도 있고 취업한다면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도 한국의 대학 교육이라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 되게 심오한 질문이시긴 한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직 횟수나 혹은 이런 턴오버 비율을 봤을 때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단박에 찾는 거는 저는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커피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천직이다. 혹은 내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천직이다. 이렇게 한 번 시도로 이 천직이다. 나는 이거를 영원히 하고 싶다. 계속 몸담고 싶다. 이걸 느끼는 거는 사실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 혹은 고등학생 때 얼마든지 바뀌어도 좋아요. 자기의 길, 자기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단, 그게 바뀔 때, 그리고 내가 그거를 실제로 바꿔보려고 할 때, 전에 했던 성공 경험들, 그리고 내가 성취감을 느꼈던 것들은 앞으로 내가 뭘 하든, 어떻게 나의 인생을 바꾸든, 그때는 정말 큰 자양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기업을 들어가도 퇴사할 수 있고요. 중소기업을 들어가서 중견기업을 갔다가 대기업을 가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하고 퇴사하시는 분도 제 주변에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이걸 안 맞는 건 맞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다른 걸 찾느냐 아니면 그래도 월급이라는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잘하고 해보고 싶은 게 있어도 그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버티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월급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내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고등학교 이후, 대학교 이후 20대 중반 후반이 되고 나서는 정말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이런 것도 같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뭐 그렇게 느껴보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충분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저의 그런 아쉬운 점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안 간 거는 괜찮아요. 대학교를 안 간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시간을
뭘 안 하면서 보냈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 좀 더 재밌게 하다못해 그냥 여행을 가든 아니면 지금같이 유튜브나 뭐 틱톡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런 거라도 찍어 본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꾸미는 거 좋아하는 나이니까 뭐 뷰티 이런 거를 해 본다든가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뭐 그 귀중한 2-3 년을 좀 꿈도 없고 약간 무기력한 상태로 날려버린 게 좀 아까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의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성취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는 또 다른 성취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지금 대치 아이디어 컨설팅인데 옛날에 그 드라마 뭐였죠? 그 그 무슨 쌤 나왔던 거 대치 사교육 나왔던 거 그거 이름 뭐였더라? 스카이 캐슬이요. 아 맞아요.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같은 학부모가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스카이 캐슬을 다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진상인 학부모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상이 어떤 거예요? 일단은 저희 컨설턴트들도 이제 업무 시간이 있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학생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수시로 연락을 하지만, 새벽에 이제 대응을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급할 때가 있어요. 급한 연락을 하셔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과제물이나 급하게 뭘 제출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새벽 막 3, 4시, 이럴 때도 이제 연락을 하셔서 전화를 하시고, 이렇게 대응을 좀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늦게 요청을 주고 그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좀 대응이 어렵고 조금 업무 시간을 떠나서 이 사람의 어떤 취약한 시간일 때 그때 이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좀 타박을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아쉬운 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있는 유형은 아닌데 저희는 학생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역할을 주요 이제 어떤 논제로 얘기를 하지만 관리를 하지 학생의 일을 대신해주진 않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과제를 대신 만들어 달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불법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전에 고지를 하고 시작을 하지만 꼭 그렇게 말씀을 좀 요청을 주시는 부모님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빼면 결국에는 인간 대 인간의 소통 문제이기 때문에요. 컨설턴트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도 시정을 해야겠지만 그러지 않고서 어떤 빠른 대응이 안 됐을 때 되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나 혹은 대필, 대신 해주는 걸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곤 하죠. 그거는 뭐 학부모라서 문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돈 내고 받는 서비스인데 왜 이런 것까지 안 해?'라는 그냥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거네요. 네, 내가 맞습니다. 돈 수백만 원 냈는데 내가 답 문자 보내면 바로바로 답장해야지. 내가 시키는 거면 뭐든지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인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학생들의 이거는 좀 민감한가? 학생들의 지능과 입시 결과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 지능과 입시 결과요. 이거는 사실 학생 바이 학생이긴 한데요. 이게 저도 지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IQ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여태까지의 데이터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음, 컨설턴트의 역량, 그 역량이라는 건 컨설턴트의 경험이나 지식 수준, 학업 수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역량 측정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좋은 정보나 좋은 어떤 주제, 그리고 정말 좋은 이제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줘도, 제공을 해줘도, 막상 결과물을 보면, 이게 내가 여태까지 해줬던 게 맞나? 보내줬던 게 맞나?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지능이랑 입시, 그리고 입시 결과는 전혀 무관한 건 아닙니다. 무관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습니다만, 내가 지능이 낮다고 해서 입시 결과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무조건적인 연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제가 IQ가 높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잔머리, 그리고 센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입시에서는 충분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높고 낮음의 기준이 뭐 제가 알기로도 예를 들어 IQ 뭐 120, 130 정도까지는 학업 성적이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고 그 이상은 소득이라든가 학업 성적이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다는 기준이 어떤 막 머리가 엄청 뛰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따라갈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그 뭐 엉덩이 힘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성실함도 있을 거고. 근데 뭐 그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부머리가 좀 없고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남들보다 뭔가를 빨리 학습하거나 응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공부머리가 좀 없는데 이런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끌어올려지는 게 가능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어떤 역량에 그 컨설턴트의 역량을 합쳐서 결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좋은 컨설턴트나 그리고 나의 어떤 능력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활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를 만난다고 하면 저는 입시 결과는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학생이 따라올 의지만큼은 좀 있어야겠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의지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좋은 주제, 좋은 보고서거리를 줘도 학생의 의지가 없으면, 네,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의지만 가지고 와라. 결국에 방향은 같이 잡아 나가는 거고, 그거를 끌어나갈 힘은 본인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지윤 대표님 아직 미혼이시고 아이가 없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린 애 두 명이 있는데 얘네는 그 지금 가르치고 계신 고등학생들보다도 또 골 때리는 세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완전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세대라서 저희랑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먼 미래긴 하지만 막 그런 대학 무용론이 있잖아요 또. 이제 "앞으로는 대학 쓸모 없어진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쓸모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MZ 세대들도 엄청나게 퇴사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세대들은 애초에 회사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고 회사 들어가 입시 그런 회사 입사하는 거를 포기하고 자기만의 것 뭐 그냥 자기가 개인 뭐 블로그를 하든 뭐 유튜브를 하든 인플루언서로 살기를 원한다든가 개인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든가 약간 좀 바뀌었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그래서 이런 업종도 좀 사양 산업에 속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독서실 같은 것도 엄청 많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도 이런 공부하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잘 안 된다는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학이 앞으로 쓸모 없어질 거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 시장이 축소되고 쪼그라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살아남으실 전략인지 궁금해요. 네, 되게 이거는 미래를 내다보는 질문이기도 한데 저도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해요. 답변을 좀 드리면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런 컨설팅이나 교육 업종이 되게 많이 축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기로는 결국에 대학교도 이제 폐교를 하고 통폐합이 되고 있으니까 대학교도 쓸모 없어지고 어차피 대학교 들어갈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어떤 메인스트림으로 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상위권 친구들은 더 경쟁이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이 통폐합되는 거는 지방 학교가 통폐합이 되는 거는 지금도 그랬고,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게 심화될 수순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마저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학교들은 이미 뽑는 인원을 더 늘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학생들도 오히려 대학교가 들어가기가 쉬워진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내가 정작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과는 과밀 경쟁이 더 심화될 거라서, 이런 컨설팅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어떤 소수의 조금 독점 아닌 독점, 과점 체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팀 입장에서는 대학교 입시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쪽 교육도 성장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례로 보냐면 우리가 산업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대체해서 무인 주문을 하기도 하고요. 무인으로 요리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고령화 사회이면 고령화 사회일수록 그 자극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미래 세대의 사회를 교육을 시키는 고령자들에게 키오스크 주문하는 법, 혹은 라면 기계 주문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오히려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혹은 점점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다양해져요. 그럼 그 하고 싶은 것들이 다양해지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커야 너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이른 진로 교육 자체의 시장도 저는 오히려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가는 입시에서만 본다고 하면 이게 많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생애주기 전체로 본다고 하면 교육은 네, 아마도 없어지지 않을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강지훈 대표님은 꼭 이게 지금 중고등학생의 입시 컨설팅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좀 더 배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인생에서 더 원하는 것을 찾고 그거를 이뤄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팀이 실제로도 이 생애 주기별로 어떤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회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나아서 자라온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학부모 세대, 그리고 뒤쫓아올 영유아기 세대가 모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저희 엄마 세대와 저와 저희 자식 세대까지 생각하니까 와 이 세대들이 너무너무 달라 가지고 이 지금 한 집에 사는 것만 해도 너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미래에 어떤 교육으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할까 그런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요거는 영업 기밀이지만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지금은 10대를 타겟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그램, 그리고 20대가 되고 대학교를 가거나 안 가거나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게 재테크나 어떤 자신의 취미, 그런 것들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0대 때 중고등학생이 입시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면 20대 때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직무 역량 교육,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하게 됐을 때 필요한 재테크 교육. 재테크 교육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가 있죠. 주식, 코인, 부동산, NFT, 여타 다른 이런 금융 지식들, 그리고 경제 지식들, 이런 것까지 같이 티칭을 해줄 수 있게 생애 주기별로 이 친구가 한번 저희 학원에 들어오면 10대 때 들어와서 40대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생애 주기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진로를 찾고 어떤 비전을 세우고 그걸 이뤄나가는 단계들을 도와주는 그런 교육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되게 선진국형이네요. 이제 아무래도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 교육 컨설팅 업계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양보다는 퀄리티, 질로 승부하자. 그래서 한 학생을 받아서 오래오래 교육을 하자. 이런 쪽으로 저는 이 메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학생이 들어와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중장년까지 될 때 그들이 필요한 교육 과정 전체를 학교 밖, 학교 외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저는 한꺼번에 스토리로 짜내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면은 못하는 거를 개선시키려고 굉장히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잘 개선이 안 돼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는 안 되는 부분은 버리고 장점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저 스스로 결론을 내린 상태거든요. 저는 그런 적성 검사 같은 걸 제대로 받아본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노력을 해 보니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장점만 갖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해 보시면은 학생들마다 장단점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단점은 버리는 게 더 맞나요? 그 단점이 모든 장점을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단점이 정말 커서 많은 장점들을 다 상쇄시킬 만큼 큰 단점이라면 이 단점을 고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장점이 너무 많아서 하나의 단점, 두 개의 단점 정도는 가지고 가도 고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과 저랑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놓게 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단점이 모든 장점을 상쇄시킬 정도라면 단점 먼저 고치고 그 다음 장점을 발전시키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열정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이런데 이렇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이거를 같이 커버해 줄 우리 팀원들이 같이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일에서는 그렇게 그 단점이 너무 커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상쇄가 되지 않게 단점이 너무 커지지 않게 잘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현실 생활에서는 어떠냐면은 남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기본적인 정도의 그 어떤 정리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하는 편이에요 잘. 그래서 그 진아용 박사님 있잖아요. 그 진아용 박사님이라고 또 이렇게 그 어 학생들한테 이렇게 조언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들한테 조언 주시고. 근데 그분이 성인 ADHD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도 ADHD에 속하나?' 이제 뭔가를 자꾸 까먹고 남들한테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데 좀 안 되는 안 되는 부분들이 성인 ADHD인가? 그러면은 이제라도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 근데 이제는 내가 30살이 넘고 이거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는 됐어요, 이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가족들이랑 좀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을 해결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두 역할이 모두 본인이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원래 하고 있던 것까지 지장을 받는다. 이럴 때는 단호하게 이제 하나를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어떤 에너지 투입을 좀 리소스 투입을 줄이는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 외적으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하던 일들을 조금 잠시 일시 정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진짜 먼저 해야 되는 일인지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어떤 게 가장 돈이 많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나눠봐서 그 순위들을 하나씩 매겨보는 거. 그리고 우선순위가 됐으면 나왔으면 기준이 잡혔으면 그때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몸, 시간, 돈이 모두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리소스를 몰아서 투입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일 외적으로도 정말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다.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열심히 한 거랑 잘한 거랑 결과가 잘 나왔다. 이거는 좀 되게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잘할 수 있는 것, 결과가 잘 나올 것들을 먼저 추려서 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세이브 시켜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웃기긴 하겠지만 제가 스티브 잡스도 아닌데 스티브 잡스가 맨날 똑같은 옷 입잖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정말 중요시하는 거에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리를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팬티랑 양말을 다 똑같은 것만 사요. 이게 여자인데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긴 하거든요. 왜냐면 여자들은 좀 아기자기하게 양말도 여러 가지 뭐 속옷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짝을 못 찾고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니까 그냥 다 똑같은 걸로 다 했어요. 그다음 추리닝도 그냥 똑같은 것만 입어요. 신발도 365일 일 외적으로는 똑같은 것만 해요. 일할 때 똑같은 것만 입어요. 왜냐면은
그 일하러 갈 때 옷을 고르는 것도 힘들고 일하러 갈 때 예쁜 옷을 입으려고 사면은 그 옷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진짜 그래서 '아 내가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나?' 근데 어떤 일에서는 사람들이 나한테 엄청 대단하다고 해 주고 열정이 뛰어나다고 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도 이제 고통을 받다가 전문가한테 찾아가 보기에도 좀 부끄럽고 이래 가지고 저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은 거지, 그런 똑같은 옷으로 다 맞추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 스튜디오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스튜디오를 했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삼각대를 꺼내 가지고 뭐 마이크를 꺼내 가지고 조명을 꺼내서 찍은 다음에 정리를 잘 하잖아요. 다음에 또 꺼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삼각 그렇게 몇 번 한 5번만 찍고 나면은 삼각대가 부러지고 조명이 전원 코드가 없어져 있고 다시 사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근데 제가 그거를 고쳐 보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뭐 10 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10 년이 뭐야, 지금 30 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힘들어서 이거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그냥 제가 평소에 앉아서 컴퓨터 하는 자리인데 이 불만 켜면은 바로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세팅을 해 놓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의 나름 한풀이였고 그 책 원싱 있잖아요, 원싱. 원싱 읽어 보셨죠?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해 주셨던 게 그 책 원싱에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읽어 보셨나요? 원싱 책은 안 읽어봤어요.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 아까 대표님이 해 주신 말처럼 가장 나한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정해 놓고 그거를 위해서 하기 위한 것, 그걸 위해서 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점점점점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오늘 당장 해야 될 우선순위가 나오고 그 우선순위를 제외한 모든 것은 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음, 나름대로 적용한 방법이었네요. 대표님 저한테 궁금한 건 없으세요? 그 제가 사실은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쇼츠를 되게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뭐 릴스, 쇼츠 이런 거를 올리셔서 제가 이제 봤는데, 복장이 거즘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진짜 단벌 신사 느낌으로 이거를 하시는 건가. 혹은 저도 이제 이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잘 없어요. 옷도 그냥 몇 년 전에 산 거 계속 입고 다니고 저한테 맞는 옷 같은 거를 그 사이즈나 그 브랜드를 기억을 했다가 그게 그냥 보이면 하나씩 사고 집에 와서는 원래 있던 거 버리고 그렇게 이제 옷을 입거든요. 저는 되게 깔끔한 스타일을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뭐든 괜찮다.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복장이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으로 복장을 이렇게 입으시는 건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게 의도된 것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것도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이 옷 자체는 그냥 제가 강의를 할 일이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일이 있어서 샀는데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착용감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근데 이거를 찍으려고 뭐 입을까 고민하는 것도 에너지 낭비잖아요. 에너지 낭비인데 심지어 나는 내 머릿속에 그때 나 그 옷 샀는데 기억은 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꺼내 봤잖아요. 꺼냈는데 지난번에 안 빨아 가지고 뭐가 묻어 있어. 이런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그냥 이거를 여기다가 걸어 놔요. 여기 옆에 바로 옆에 옷걸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럼 이거 정장을 그냥 한 벌 걸어 놓고 내가 추리닝 입고 여기서 이렇게 컴퓨터 하고 있다가 이제 줌 미팅할 시간이네." 이러고 이거 입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옷에 대해서는 오늘 대표님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줌 미팅으로 인터뷰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추리닝 입고 있으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줌이라고 해도 사회적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입고 있는 거지 어떤 이거에 대한 특별한 패션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제가 19 년도에 유튜브 할 때는 되게 야한 옷을 많이 입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유튜브 제주도에서 낚시하고 이런 콘텐츠였는데 그때는 좀 섹시하게 입으면은 시청자가 많이 봐 주고 이러니까 야하게 입는 게 뭐 어때? 그냥 그렇게 입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 복장이 맞고 근데 지금은 만약 그렇게 입는다면은 노출이
제가 여름에는 좀 노출 있는 옷을 원래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입는다면은 이 대치 아이작 컨설팅을 논하기에도 좀 웃기잖아요. 역캠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상황에 맞게만 입으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좀 추레하긴 한데 옛날에는 또 꾸미는 게 저 콘텐츠에 도움이 될 때는 꾸며서 했는데 지금은 딱히 그렇지도 않아서 화장을 하면 좋겠지만 화장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깐 안 하는 거고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대표님처럼 제 인스타 보면서 '왜 똑같은 옷만 입지? 일부러 그런 건가? 아닌가?'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콘텐츠가 왕이다."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그거 고민할 시간에 콘텐츠 고민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신사임당님도 검은 색깔 반팔티만 입다가 요즘은 뭐 닥스도 입고 그러시긴 하지만은 예. 그렇잖아요. 외국 유튜버들도 말하는 거 보면은 어 자기가 그냥 편안한 옷을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꼭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거를 잘 밸런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 보셨어요? 제가 요즘에 나오는 자기계발서는 거의 안 읽고, 제가 저번 달에 자청님의 역행자를 처음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자기 개발을 뭐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자기 개발서를 보고 막, 아, 머리가 갑자기 트인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건 아니고, 그냥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원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책은 접하기 조금 늦게 접했고요. 대신에 저는 신문이나 이제 학생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어떤 시사 상식, 그리고 역사 지식, 이런 것들은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신문이나.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저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자기계발 콘텐츠를 보니까, 어, 이런 게 요즘에는 트렌드구나 해서 이제 저도 자청님의 역행자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까 뭐 원생이나 비상식적 자기 이런 책들을 저는 처음 듣는 책도 있어요.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계발서를 읽게 된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기는 했어요. 책을 되게 좋아하기는 했었는데 자기계발서를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자기계발서 같은 종류의 책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민주당 그런 거고 그리고 저희 아빠는 민주당 도의원이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완전히 어떤 부자들 가진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쁘고 평등해야 된다. 그런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뭐 농어촌에 있는 애들 막 대학 다 보내 줘야 되고 이런 생각이 정말 좀 그쪽이 심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자기계발서에 대해서도 쪼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최근에 제가 투자로 좀 힘들었거든요. 작년부터 해서 투자로 좀 힘들었는데 그다음에 '내 인생을 좀 변화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뭐 좀 자기계발서라고 하면은 좀 뭐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라고 하면 너무 뻔하기는 한데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넣어 놨다고 하니깐 '한번 그걸 읽어 볼까?'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가 그런 부정 암시에 세뇌돼서 그런 엄청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분명히 나한테 뭔가를 팔려고 하거나 '저 사람들은 다 성공했으니까 하는 소리고 분명히 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고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야'라고 내 마음을 좀 닫아 놨었다면은 최근에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아 그 사람 성공한 이유가 있겠지. 내 마음을 완전히 다 열고 그 자청 역행자에 따르면은 자의식을 해체하고 한번 완전히 받아들여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마음을 열었더니 제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는 딱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엄청 잘 차려입어야 된다." 차려입는다는 게 오늘의 대화에서는 화장을 진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옷을 추링을 입고 있거나 좀 그런 야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이 격식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차려입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려입어야 된다는 얘기와 또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너가 너 모습을 유지해야지 너 모습이 아닌 거를 되려고 하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낭비되고 결국 너 본연의 장점도 잃게 된다." 이런 두 가지의 거를 다 듣다 보니까 절충안으로
차려입대. 내가 맨날 맨날 멋있게 차려입을 수는 없고 한 가지 차려입는 옷을 정하고 맨날 입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어, 궁금증이 저도 다 해소가 됐고요. 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진 않았지만, 요거는 뭐, 이제 뭐 어떤 비즈니스에서라도 다 통용이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 좋은 말씀 해주신 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복장을, 격식을 갖춰서 입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학부모님들 미팅이 있거나 혹은 강연을 나가는데 좀 정갈하지 않은 복장을 입는다거나 혹은 오히려 조금 몸 쓰는 일을 하러 가는데 정장을 딱 빼입고 간다든가 상황과 시간과 어떤 이런 같이 오는 구성원들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결국에는 이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나를 대우해 준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조금 후진 옷을 입으면 결국에는 나도 후져진다. 하지만 내가 깔끔하고 정갈한 옷을 입으면 옷에 맞게 오히려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더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액에 여하에 이게 금액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보여지기에 깔끔하고 어떤 추리닝이나 운동할 때 입는 옷보다는 셔츠나 슬랙스 같은 깔끔한 옷을 입고 면바지 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결국에는 그 비춰지는 게 내가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하든 내가 나에 대해 생각을 하든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제 옷장에는 셔츠랑 슬랙스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는 대학생 때 청바지를 처음 샀어요. 그럴 정도로 청바지랑 후드티는 지금 아예 없습니다. 후드티는 아예 없고 제가 남아있는 거는 여름에는 이제 셔츠를 접어서 입고요. 슬랙스에 얇은 걸 입고 겨울에는 셔츠와 슬랙스에 니트를 입고 코트를 입고 더 추우면 패딩을 입고 그렇게 저는 되게 간결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외형적으로 너무 깔끔하고 오히려 베이직한 게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옷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애들이 어린데 강지훈 대표님이 너무 똑똑하고 말도 잘하시고 이런 무슨 엄청 신뢰감 있는 모습이어서 벌써부터 애들의 컨설팅을 맡기고 싶어져요. 아 그러면은 강준 대표님은 좀 자라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교육을 신경 써 주신 편이에요? 독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신 편이에요? 어, 이게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혼자 키우셨거든요. 근데 공부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어떤 학원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집 형편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많이 못했던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못해도 괜찮으니까 똑똑해야 된다. 그 똑똑한 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책과 신문에서 나온다. 이거를 항상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제 약간 아동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서점에서 뭐 책을 사든지 뭐 식료품을 사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복지 카드 이런 거를 되게 어릴 때 받았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거를 받으면 그 카드가 한도가 충전이 되면 가장 먼저 했던 게 저는 서점 가가지고 책 같이 골랐던 기억이 나요. 물론 라면이나 뭐 음료수 같은 먹을 거, 뭐 쌀 이런 것도 사긴 했는데 저는 가장 먼저 서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 신문 이런 것들로 지식을 일단 충만하게 채우고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리미트를 없애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항상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공부를 그렇게 많이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나 응용력이 있다는 기반은 결국에는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어떤 그런 지식에 대한 중요성, 책에 대한 중요성이나 뭐 신문 읽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실제로도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본인의 이제 당신의 식료품보다 이제 책을 먼저 사주셨으므로 이제 저는 그게 체득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지원을 받았으면은 그게 뭐 넉넉해서 지원을 받은 건 아니고 또 이제 쪼끔 도와주 국가에서 도와주니까 지원을 받았던 건데 그런 환경에서도 책을 먼저 골랐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교육에 그렇게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신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뭐, 입을 것도 못 입고, 뭐, 먹고 마시는 것도 조금 어렵고 했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좀 책이나 어떤 지식,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뭐,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혹은 뭐, 나쁜 친구들 따라가가지고, 뭐, 사고를 내고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요즘에 챗GPT나 AI가 굉장히 화두인데 입시에서는 그런 거를 어떻게 연결시켜 가지고 뭐 앞으로 챗GPT 시대에 학생이 어떤 학생이 되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를 어떻게 이 학생부에다가 녹여 가지고 또 좋은 점수를 받거나 하고 있어요?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충 질문하면 대충 대답을 해주고, 꼼꼼하게 질문을 해주면 내가 질문한 퀄리티만큼 대답을 해주는 게 챗 GPT인데, 결국에는 많은 지식들을 내가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가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챗 GPT한테 넣어줘야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응용력이 있는지를 먼저 길러놔야 챗 GPT를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내가 가공하는 그런 이제 메타로 저는 갈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챗 GPT를 쓰고 있는데, 생기부에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기부를 봤을 때도 사람이 한 것보다 못한 퀄리티가 많이 보여요. 그렇다는 거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죠. 자기가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경험했고, 얼마나 경험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챗 GPT도 그 수준에 맞게 대답을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말미암아서, 그 말로 말미암아서는 오히려 챗 GPT는 똑똑하지만, 똑똑한 기계이고,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친구지만,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것도 시간 낭비인 바보 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시에서도 많은 사용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것도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정말 능통하게 사용하고 뭔가 되게 핀셋처럼 이렇게 딱딱 찝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수집하는 능력이 없다면 지금과 저는 동일할 것으로 봅니다. 유튜브에 그렇게 좋은 영상들이 많은데도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쓰잘데기 없는 영상 보면서 인생 낭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대학에서 배우는 거 이상의 가치를 무료 강의로 배우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로 자기의 직업을 유튜버로 만들어 가지고 크리에이터가 돼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듯이 뭐 챗GPT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 벌써 1 시간 넘게 얘기했는데요. 진짜 오늘 얘기해 보니까 강준 대표님은 정말 똑부러지고 생각도 깊고 정말 제가 자식을 맡기고 싶을 만큼 정말 그 믿음직한 형 오빠가 되실 분인 것 같아요. 단지 애들한테 지식뿐만이 아니라 멘토로서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성인용 진로라든가 아까 적성이라고 했나요? 진로 적성 프로그램 만들면은 저부터 좀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힘들게 입시하면서 이런 컨설팅 좀 고민하는 애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좀 해 주실 말씀 있으면은 간단히 한번 해 주시고 끝낼게요. 네. 제가 이거는 근데 컨설팅 하면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마라톤이고, 마라톤을 뛸 때는 내가 이제 몇 위를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내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떤 점이 모자란지, 그리고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같이 하는 동반자 역할을 좀 수행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도 그냥 무턱대고 옆 친구가 뛰니까 뛴다. 이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가면서 옆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옆에 그래도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잠깐 가서 여유를 가진다. 혹은 내 진로가 바뀔 수 있고 길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레이스를 뛰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마라톤과 단거리 달리기의 다른 점은, 마라톤은
완주만 하면 됩니다. 인생에서 완주만 하면 돼요. 근데 단거리 달리기는 얼마나 빨리 완주하냐. 요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앞만 보고 황소처럼 달리면 나중에 도착해서 뒤돌아봤을 때 정말 많이 후회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옆도 보고 뒤도 보면서 옆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 뛰고 싶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뛰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네, 지금까지 대체 아이자 컨설팅 강지은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